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EBS 수능특강 문학 적용학습 중 갈래복합 7강 정시자전과 소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자전과 소전은 앞부분에 설명문이 하나 제시되어 있죠. 전기라는 갈래의 개념, 구성, 성격 등을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렇게 문학작품의 평론이나 설명문이 같이 제시된 경우에는 이런 글을 바탕으로 해서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문제가 필수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도 정시자전과 소전 공부해 보기 전에 앞에 제시된 설명문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 설명문은 전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방금 언급했죠. 자, 그럼 1문단부터 보도록 합시다. 일단 전기란 것이 무엇이냐? 개인의 일생을 사적 중심으로 기술한 산문을 말한다. 개인의 일생을 있었던 일이나 사건, 자취, 역사적인 행적을 기준으로 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과 기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전은 일단 주관적인 거예요. 서술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인물 중심의 역사 기술을 전이라고 이야기한다 말하고, 기는 서술자의 개입이 절제된 사건 중심의 역사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글을 쓰다 보면 완전히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쓰는 것은 불가능해요. 따라서 이렇게 전기를 쓰다 보면은 전과 기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불가분의 관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넓은 의미의 전이라는 용어가 바로 전기이다. 그러니까 서술자의 주관이 어느 정도 투영이 돼서 취사 선택한 결과, 그 결과를 기술한 갈래를 전기라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전기의 일반적인 구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2문단과 3문단을 활용해서 수능특강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일단 두 번째 문단은 전기의 구성 형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죠. 도입부와 전개부 그리고 종결부로 나누고 있습니다. 도입부에는 서술자와 대상 사이의 관계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이 드러나고요. 전개부는 인물의 가계, 성격, 인물의 행적이 길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고, 종결부는 서술자가 등장을 해서 대상 인물에 대해서 논평하거나 예찬하면서 마무리하는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심적으로 보셔야 될 게 도입부와 종결부입니다. 갈래복합 7강에 제시된 정시자전과 소전은 도입부에 나오는 이런 특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결부, 서술자가 등장해서 인물의 행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에 관해서도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종결부 봐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지만 이런 구분은 달라질 수 있고 도입부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전기에 부여되는 허구적인 성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인물의 행적을 서술하는 전기인데 웬 허구적인 성격이냐 할 수 있지만 이 뒤에 바로 배울 정시자전만 하더라도 지팡이를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꾸며 쓴 이야기이기 때문에 허구적인 성격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한번 3문단 보도록 할게요. 인물의 행적을 기술할 때는 대체로 사실에 충실할 것이 강조되지만 인물을 평가할 때에는 골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물에 대한 사파를 선택하는 과정, 내가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집어넣을 것인가, 그 인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골라 쓰는 것, 이것 자체도 글쓴이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죠. 이런 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이나 왜곡된 인식이 드러나기도 한다.
특히 전기의 형식이나 구성을 빌려서 특정 인물이나 사물을 주인공으로 삼은 야담이나 가전, 정시자전이 가전이죠. 이 경우에는 대상과 관련된 사건이나 대상이 지닌 특징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과정에서 허구적인 성격이 드러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기에 대한 설명문 보셨고요. 그러면 이 다음 작품 정시자전 보도록 할게요. 정시자전은 사물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가전체 작품입니다. 아까 앞에서 전기의 형식을 빌린 글은 도입부, 전개부, 종결부로 나뉜다고 했는데 도입부에서는 서술자와 대상의 관계나 아니면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이 드러난다고 했죠. 그런데 정시자전의 도입부에서는 그런 특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글을 보면서 한번 확인할게요. 입동날 어둑한 새벽에 시경암, 이 글을 쓴 작가죠. 이 시경암은 승려인데요. 승려가 암자 안에 있는데 밖에서 누가 뜰에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정시자가 뵙나이다 하며 문안 들이는 소리가 들려요. 이상하게 여겨서 나가보니 사람이 서 있습니다. 여기서 시경암은 정시자전을 쓴 작가이자 서술자이고 뒤에서 나라고 제시가 되고요. 서술의 주요 대상은 바로 정시자입니다. 정시자의 외양을 설명하고 있죠. 형체가 가늘고 길고 빛이 검고 빛나고 붉은 뿔은 우뚝 뾰족하고 싸우는 솥불 같아요. 검은 눈망울이 툭 부러져 부릅뜬 눈 같은 것이 기우뚱기우뚱 들어와 오뚝히 섰다.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모습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일부 구절을 통해서 지팡이의 형체를 묘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글의 주요 대상인 정시자는 무엇을 지팡이를 의인화하여 쓴 소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전체 작품 시경암은 처음엔 놀랐는데 뒤이어서 정시자에게 질문을 하죠. 자네 이름이 왜 정시고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왔으며 나는 자네를 모르는데 자네가 시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무슨 할 말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렇게 묻자 정시자가 깡충깡충 뛰어나와 이렇게 정시자는 지팡이기 때문에 발이 하나죠. 그래서 깡충깡충 뛰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차분히 삼가 대답하였다. 이렇게 정시자전의 도입부는 시경암과 정시자의 문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기의 도입부와는 다르다는 것 염두에 두십시오. 전개부가 펼쳐지는데 정시자의 대답이 줄을 이루고 있죠. 일단 정시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즉 자기 조상의 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포이씨고 어머니는 여와예요. 그런데 포이씨는 전설상의 제왕이고요. 여와는 중국의 천지창조 신화에 나오는 여신입니다. 여기서 정시자가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나죠. 자기를 낳았는데 버리고 기르지 않아서 나는 고생을 매우 많이 했다. 말라져 죽은 듯 했다. 그런데 바람과 비의 힘으로 다시 살았고 또 여러 번의 시련을 겪은 뒤에 인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단 정시자는 어렸을 적에 비범한 출생을 했는데 여러 고생을 하면서 단단해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중국의 고사를 가져와서 자기 외양을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정시자가 까만색 색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진나라 때 자기가 범시의 가신이 되어서 몸에 오칠하는 기술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팡이에 오칠이 되어 있어서 까만 모습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당나라에는 조로의 문인이 되었고 철취라는 호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쇠로 된 입뿌리라는 뜻인데 말을 잘하는 사람을 철취라고 말해요. 지팡이의 손잡이 부분에 쇠로 장식되었다고 볼 수 있고 아니면 정시자 자체가 화술이 능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죠.
이 뒷부분에는 정시자가 왜 정씨를 가지게 됐는지 드러납니다. 정삼랑, 정씨성을 가진 삼랑이라는 벼슬을 하는 사람이 나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위는 건너지르고 아래는 내리 그었다. 지팡이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내 성을 자네 성으로 주겠다. 정씨의 성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고물의 정자가 되죠. 이 한자가 지팡이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정삼랑은 자신의 성인 정을 지팡이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정시자의 성씨가 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왜 시자가 됐는지 자기 이름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시자라는 말은 높은 사람을 보좌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내 직책이 사람을 붙들어 모시는 것에 있다. 이것은 지팡이의 특성과도 같죠. 지팡이는 사람이 제대로 설 수 있게 도와주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지팡이를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 다른 사람을 붙들어 모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를 부려서 자기가 천하고 고달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면 저를 부르지 못하므로 제가 붙들어 모시는 이가 워낙 적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의지할 바를 잃어 해내를 떠돌다가 정시자는 시련을 겪어서 단단해진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재가 쓰일 곳을 찾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웃음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자신의 운명을 불쌍히 여겨서 하늘이 명령을 내렸다고 이야기해요. 너를 화산의 시자 누군가를 모실 사람으로 삼겠으니 가서 직을 받들고 스승을 삼가 섬겨라 라고 하늘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정시자가 지금 시경암이 있는 이 암자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바라옵건대 장로께서 나를 용납하여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제가 시경암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뒷부분 볼게요. 뒷부분에는 시경암의 대사가 드러납니다. 시경암이 정시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바로 예찬이죠. 정시자를 매우 칭찬하고 있습니다. 덕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높여서 정상좌라고 부르고 있죠. 이 중간 부분은 정시자를 예찬하는 부분이니까 이 뒷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앞에 말한 여러 미덕들을 모아 길이 살아 늙거나 죽지 아니하니 정시자 너는 성인이 아니면 신이다 라고 아주 높여 예찬하고 있죠. 이 글의 글쓴이의 태도와 유사한 다른 작품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되면 예찬하는 태도가 드러난 걸 찾으시면 됩니다. 너는 성인과 신과 같은데 어찌 내가 너를 부릴 것이냐? 나는 너를 부릴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도 가진 것이 없으니 너의 친구가 되기도 마땅치 않은데 너의 스승이 어찌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추천하죠. 가감이라는 늙은 화상이 있는데 거기에 가 보아라. 자기가 아니라 가감을 추천한 이유는 자기보다 덕이 높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덕이 같지 않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정시자 보고 가감의 뜰로 가라. 나는 여기서 박과 오이처럼 매여 사는 몸이니까 너와 같지 않다. 나는 너만 못한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마무리, 정시자를 예찬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럼 정시자전과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2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려고 해요. 뒷부분에 나오는 2번 문제를 여기 지문과 같이 보시라고 메모장으로 옮겨 놨습니다. 시경암의 삶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찾으시면 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정시자의 능력을 파악하고 적절한 길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이 1번이죠. 시경함은 정시자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를 극히 예찬을 하면서 정시자가 자기보다 낫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보다 못하기 때문에 당신의 시중을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누구를 추천하죠? 가감이라는 늙은 화상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고요. 2번, 정시자의 능력이 자신보다 뛰어남을 깨닫고 경쟁의식을 가진다. 뛰어남을 깨닫고까지는 맞지만 경쟁의식을 가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이루고 있습니다. 3번, 자신의 능력이 탄로날까봐 정시자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있다. 아니죠. 자신의 능력이 탄로날까 걱정돼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정시자의 보좌를 받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4번, 사람은 능력보다 품성이 중요함을 역설하며 정시자의 가르침을 거부한다. 정시자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시경함을 찾아온 것도 아니거니와 사람이 능력보다 품성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없어요. 5번, 사람의 능력은 스승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기에 정시자를 스승으로 맡는다. 시경함이 정시자를 스승으로 맡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11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A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시면 돼요. A는 바로 옆에 지문에 제시되어 있죠. 말하기 방식 적절한 것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A는 어떤 부분이죠? 정시자의 생애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시경함의 반응이죠. 시경함의 반응을 두 글자로 하면 예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적절한 것 1번, 상대를 예찬하고 스스로를 낮추어 자신의 자격 없음을 설명한다. 여기서도 답이 1번이네요. 상대인 정시자를 예찬하는 것 맞고요. 스스로 낮추어서 자신의 자격 없음, 무엇에 대한 자격 없음이죠? 정시자의 보좌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친구라도 마땅치 않은데 어떻게 당신의 스승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번, 상대에 대한 칭찬과 비난을 한꺼번에 제시한 후 앞날을 정해준다. 칭찬을 한 것은 맞지만 비난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앞날을 정해줬다기보다는 가감이라는 사람을 추천한 거죠. 3번, 상대를 칭찬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대상의 허울을 풍자하고 있다. 칭찬하는 듯 한 것이 아니라 칭찬하고 있는 거죠. 4번, 상대를 예찬하며 자신과의 공통점을 밝힌 후 벗이 될 것을 권유한다. 예찬한 것을 맞지만 자신과의 공통점을 밝힌 적은 없고요. 벗이 될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 벗이 될 것을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5번, 상대와 같은 속성을 지닌 이를 예찬한 후 둘이 만날 것을 제안한다. 상대는 정시자죠. 정시자와 같은 속성을 지닌 이는 드러나지 않아요. 가감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감은 정시자와 같은 속성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정시자의 스승이 될 만한 이로 추천한 사람이죠. 둘이 만날 것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이 앞부분이 틀렸어요. 그래서 11번의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보실 만한 게 바로 정시자전의 사용설명서 연계 기출문제 파일이거든요. 이 파일에서는 정시자전과 연계된 작품도 같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고 있는 이 작품은 저생전이라는 작품이에요. 정시자전, 저생전, 제목이 비슷하죠. 이 저생전도 가전체 작품인데 저생은 바로 종이를 의인화한 작품입니다. 아까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도입부, 전개부, 종결부로 나누어서 저생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저생전은 뒷부분에서 저생에 대한 평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또 특징이기도 해요.
이렇게 사용설명서 연계 기출문제를 보시면 제시된 작품과 연계된 문제도 같이 풀어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작품 들어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작품은 바로 소전이죠. 정시자전과 제목이 비슷하죠. 소전은 가전체는 아니고요. 짧은 자서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전이라는 말은 자신에 대한 간단한, 간소한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소한 전기인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서전이 되겠죠. 이 글의 작가는 실학자로 유명한 박제가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전기를 쓰면서 그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의 그는 글쓴이 자신이자 주요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글의 도입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서 설명문에서 도입부에 무엇이 제시된다고 했죠? 서술자와 인물의 관계나 아니면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넌지시 제시된다고 나와 있었는데 여기 소전에도 그런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아요. 자, 일단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는 조선이 개국한 지 384년째 되던 해에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 여기서 태어났다 라고 말을 하고요. 조상은 신라에서 나왔고 밀양이 관향이다. 조상이 신라에 있다는 것, 시조는 밀양에서 나왔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설명을 해요. 대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에서 따서 제가라는 이름을 짓고 이소라는 책에 들어있는 노래에서 따서 호를 초정이라고 지었다. 이 글의 작가가 박제가인데 자기 이름이 제가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이 글이 자서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전개부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전개부의 앞부분에서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양 묘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마가 물소 이마고 눈썹이 칼 같고 눈동자가 초록빛이고 귀가 하얗습니다. 이런 외양을 통해서 상당히 강직한 인물이 아닐까라고 짐작할 수 있게 하죠. 성품을 짐작할 수 있는 행동이 있어요. 고고한 사람만 가려 사귀고요. 권세 있는 자는 아주 멀리 한대요. 그가 아주 청렴한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뒷부분에서는 그의 학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는 문장가의 글을 배웠고요. 다 커서는 국가를 경영하고 백성을 제도할 학문을 좋아했어요. 몇 달씩 집에 돌아가지 않을 만큼 학문에 몰두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제가는 서자 출신이죠. 그런 출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보기에 박제가의 출신 성분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고 이 구절을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겠죠. 고명한 일에만 마음을 두고 세상 일에는 무심했다. 그리고 사물의 명리를 종합하고 깊고 아득한 세계에 침잠하였다. 학문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00세 이전의 사람들과 흉금을 트고 100세 이전의 사람들은 과거의 성현들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성현들이 지은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터놓고 교류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가 가진 뜻은 만리를 넘어 날아다녔다. 이것은 박제가가 청나라를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그의 식견을 넓힌 그런 모습을 설명한 구절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건 역시 보기에 박제가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고 이 구절을 해석하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가 자연현상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 열심히 궁리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구름, 안개, 온갖 새, 먼 산, 시내, 해, 달, 별자리, 풀,
나무, 벌레, 물고기, 서리, 이슬 이런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요. 그것을 탐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무엇을 날마다 변화하지만 왜 그런지는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을 마음속에서 깨닫게 돼요. 그런데 말로는 이 깨달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고 마찬가지 표현이에요. 입으로는 그 맛을 충분히 담아낼 수가 없어요. 오로지 자기의 마음속에서 깨닫게 된 거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혼자만 알 뿐 다른 사람들은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고 여겼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학문적 경지가 굉장히 높다고 여기는 자긍심, 자부심이 드러나죠. 나는 깨달았는데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이것은 나만 알고 있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럼 종결부 보도록 할게요. 감탄합니다. 형체만 남기고 가버리는 것은 정신이요. 뼈는 썩어도 남는 것은 마음이다. 정신과 마음, 학문을 진지한 자세로 연구하고자 하는 그의 태도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아는 자는 생사와 성명의 밖에서 그 사람, 나를 만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 나의 학문적 경지, 그리고 학문으로 인해 깨달은 바, 이런 것들을 아는 자는 나와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찬한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서전이라고 말씀드렸죠. 27살의 박제가가 자기에 관해서 쓴 말인데 자기 스스로를 예찬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대단한 자부심이죠. 주요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 역시 예찬입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정시자전과 동일하죠. 그리고 원래는 이 뒤에 시가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능특강에서는 생략되어 제시되어 있어요. 그 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파일은 사용설명서 연계기출문제 파일이고요. 방금 공부하신 소전은 2014년에 인터넷 수능 문항 B형에도 출제가 되었는데 그 문항과 변형 문제를 담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뒷부분에 있었던 시를 그대로 실어놓고 있거든요. 자, 이 뒷부분이 수능특강에서는 생략되어 제시된 거예요. 이 시는 주요 대상, 그러니까 글쓴이 자신에 대해서 예찬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시의 중요한 부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전이란 전해주는 거예요. 나의 조예와 인품을 온전히 드러내지는 못해도 이 글로써도 나의 조예와 인품을 다 담을 수 없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1000만 명의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한 다음이라야 그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역시 스스로에 대한 강한 자긍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방금 보신 수능특강 작품과 여기 2014년에 출제된 소전 같은 작품이기는 한데 한자를 번역해서 제시한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보면은 수능특강에서는 몇 달씩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당시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라고 얘기한 부분을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개월을 귀가하지 않고 노력하지만 지금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원래 글이 한자로 쓰였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도 전체적인 틀은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 작품을 기준으로 문제 풀어볼까요? 1번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가 나타난다. 평가 나타나죠? 어디에? 뒷부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2번, 한 인물의 행적과 성격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글은 박제가라는 인물의 행적, 성격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죠. 3번,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외양을 묘사한 부분 이 부분이죠. 칼날 같은 눈썹이라고 말하고 있죠. 직유법,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외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번, 인물의 일대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일대기라는 건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이야기를 의미하는데 그것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는 것 아니죠. 이 글은 인물의 외양, 인물의 성격, 그리고 이 인물의 학문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추려서 설명하고 있을 뿐 일대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5번, 산문적 문체와 운문적 문체가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다. 앞부분은 산문적인 문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뒷부분은 시가 제시되어 있죠. 운문적 문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능 특강에서는 뒷부분이 없기 때문에 수능 특강 지문만 봐서는 5번이 틀린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원래 뒷부분에 시가 제시되어 있다는 것.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다음 문제는 메모장에 옮겨놨어요. 니은의 문맥적인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니은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시 뒷부분에 나오는 1000만 명의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자, 이 부분이 포함된 식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이란 전해주는 것이다. 그의 조예, 그의 인품을 전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내지는 못해도 그 사람 자체는 완연히 그 사람이라서 1000만 명의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한다라는 의미죠. 그라는 사람은 1000만 명의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은 바로 1번이죠. 자기만의 고유한 개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 살지 않고 고립된 생활을 즐기는 것, 고립된 생활을 즐겼는지는 알 수 없고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초월적 삶을 사는지도 제시되지 않았고 다수에 속하지 않는 소외받은 소수자가 되었다는 내용도 없고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문맥상 그리고 이 내용상 1000만 명의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은 자기의 고유한 개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 사용설명서 연계 기출문제에서는 방금 본 문제의 변형 문제도 같이 제시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적용학습 7강 정시자전과 소전 같이 공부해 봤어요. 설명문과 같이 연계된 문학작품은 설명문의 내용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정시자전과 소전은 전기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정시자전은 지팡이를 의인화한 가전체 문학이고 소전은 짧은 자서전에 해당한다는 것, 갈래상 특징 반드시 염두에 두세요. 특히 가전체는 갈래상 특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갈래의 특성을 알면 어느 정도의 구성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전체의 특성은 반드시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7강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